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흥수 변호사님의 정상회담 코너입니다. 임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방송하기 전에 지금 유튜버가 3주째 임 변호사님 동영상을 지금 감잖아요. 네. 본인도 일상적으로 보는 네. 부분에는 네. 우리가 요즘 주말에 4개 올라가는데 1개가 안 보여요. 네. 임 변호사님도 그랬습니까? 네네네. 좀 그래서 뭐 이게 약간 좀 복잡한 생각이 드네요. 뭐 제가 저를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탄압을 해주니까 좀 고맙다고 해, 좀 영광이라고 해야 될지. 아니 옛날에 임 변호사님이 그 유튜브에 뭐 공문 보낼 때 보내고 네. 또 유튜브 안에 그때 제가 들어 누웠을 때 잠깐 네, 들어오시가 옆에 계셨죠. 네네. 그러니까 밉다고 그러는지 지금 당일 이번 주도 보면 고영신 박사님, 뭐 윤영걸 선생님, 김석봉 원장님 거는 다 노출되는데 네네. 없어요. 네. 지난주도 그랬고 지지난주도 네. 그랬고 3주째 그래요. 네네. 집회하고 갔다 온 뒤로 네네. 12월 20일. 네네. 그뿐만 아니라 또 좀 빼다가 나한테 몇 번 들켰어요. 네. 낮에 그 몇 개 안 보도록 만들어 놓고는 그것도 또 빼더라고. 네. 그래서 오늘도 아직까지도 지난 주말에 한 그 우리 저 배달 앱 네네. 그 부분이 아직도 만개가 안 되도록 네. 유튜브 글한다고 우리 안 본다고 2%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그 버릇을 고칠 때까지 계속 출연할 거니까 네? 유튜브 그딴 짓거리 하다가 지금 전부 우리 다 카운트 하고 있어요. 나중에 감당 못할 일 부리지 말고 그딴 짓거리 하지 말길 바랍니다. 아니요, 뭐 개인적으로 제가 뭐 별도로 개인 유튜버를 할 생각도 없지만 유튜브에서 하는 일을 보니까 저는 뭐 개인 유튜버로서의 꿈은 접어야 될 것 같고요. 네. 하여튼 뭐 소장님께서 불러주시는 날 네. 뭐 황장수 뉴스 브리핑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좀 희한하더라고. 좀 갑자기 좀 그런 현상이 좀 네, 20일 날 이후에 예, 그러더라고요. 예. 예, 이 자식들 그냥 아이고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하여튼 개인적으로 굉장히 영광입니다. 예. 자 그리고 우리가 그 MBC의 이제 고소한 부분을 갖고 네. 그 검사가 뭐 황당한 소리를 쭉 열거해가 네. 그 댓글이었더니 네. 또 있었던 사실을 언급한 거. 네. 뭐 곽상도 의원이 네. 200억을 대출 네. 받아서 30억을 줬다라고 네. 말을 한 거. 네. 그런 걸 마치 내가 사실처럼 언급을 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네. 이제 기각하는 사유로 되고 네. 또 어떤 사람이 암호화폐 했다가 실패하고 도주했다니까 이분 뭐 아시나고 네. 내가 댓글 달았다고. 그거는 뭐 그 방송 중에 뭐 알고 그러시나 이런 의미 아니십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뭐 당연히 저희 회원들 이제 뭐 회원들이야 당연히 황장수 뉴스 브리핑을 위주로 이제 내용을 보고 댓글도 다시는 분들도 많으시지만 또 반대로 뭐 맨날 소장님께서 이제 뭐 생방송이나 하지 말씀을 많이 하시지만 또 다른 데 있는 내용들을 이제 댓글로 이렇게 옮기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뭐 그 댓글을 가지고 그 어떤 그 사람이 어떤 언급을 했는지 여부를 판단한다는 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럼 예를 들어서 MBC 같은 경우에 그러면 MBC 예를 들어서 뭐 그 친정부 뉴스를 보고서 그 뭐 거기에 대해서 반박글을 올린 댓글을 가지고 MBC가 그러면 반정부 매체라고 볼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기가 찬 일인데요. 네. 우리가 항고를 통해 가지고 끝까지 이 사실을 물고 늘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처리한 여자 검사요. 정치적으로 색깔 좀 있죠. 좀 있으신 게 아닌가 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아무리 그런들 우리가 그 멈추지 않습니다. 자, 그 항고하고 끝까지 싸울 건데요. 자, 이 검찰 내부에 보면 이 정권이 뭐 거의 잔인할 정도로 뭐 온갖 방법, 네. 뭐 윤석열 총장 징계를 갖다 검토한다, 네. 조직을 갖다가 이제 인사를 하는데 1단계로 검사장 했지만 또 서울중앙지검 1, 2, 3차장 네. 지금 이제 뭐 저 우리들 병원 그다음에 울산 수사 조국 이 부분 다 지금 또 바꾼다. 네. 그 밑에 이제 부장까지 또 3단계로 바꾼다. 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또 이 반부패 수사부 네. 또 저 뭡니까 공공수사부 네. 이런 직접 수사 조직. 네. 직접 수사가 뭔지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네, 뭐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원칙은 이제 지금 현재 소송법도 그러니까 경찰이 일차적으로 수사를 하고 이제 그 경찰의 수사를 검사가 이제 수사 지휘를 한 다음에 이제 사건을 송치를 받아서 이제 그 검사가 이제 보강 수사를 하는 거 해서 이제 기소 여부를 이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게 원칙인데 이제 당연히 이제 이전부터 이제 그 좀 중대 범죄나 이런 경우에는 검찰에서 직접 수사를
해왔습니다. 근데 뭐 일반 형사부 조직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할 수는 없고 보통은 이제 검찰청 내 특수부, 강력부 이제 이런 그 요즘 최근 같은 경우에는 남부지방검찰청 같은 경우에는 금융범죄조사부 이런 것들을 이제 별도의 부서를 뒀고 그다음에 대검찰청에는 이제 예전에 기억하시겠지만 중수부가 중앙수사부가 본부가 있어서 이제 중수부에서 이제 정말 큰 사건들을 많이 처리했었는데 그게 폐지된 이후에는 대검에서는 이제 선거 특히 요즘에 공안 사건 그러면 공공안전 사건 그러면 특히 선거 관련 사건들 그다음에 이제 반부패 수사부 같은 경우도 이제 예전에 중수부가 했던 수사 중에 일부를 혹은 이제 직접 수사하는 근데 그 두 부처는 원래부터 직접 수사를 한다기보다는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그 전국 지방 검찰청에 있는 그런 이제 특수부나 이제 어떤 공공수사부나 이런 것들을 이제 수사를 지휘를 총괄하는 이제 그런 역할들을 수행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서들을 또 더 줄여버리겠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전번에 보면 44개 중에서 41개로 뭐 네. 줄인다더만 이건 네. 또 더 줄이겠다. 네네. 그렇게 이야기하고 혹시나 또 지금 언론들이 안으로 이야기한 윤 총장이 지금 이번에 자천된 척근을 수사본부장으로 임명해서 네네. 특수본을 만들까봐 네. 그것도 또 이 행자부 장관의 법무부 장관의 명령을 받아야 네. 된다.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되죠. 예, 그런 식으로 또 만들어버리고 또 이런 부서 축소를 위해서 대통령령을 개정하겠다고까지도 해요. 네네. 그래서 한마디로 전방위로 일단 수사를 멈추게 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 체면 네. 뭐 이런 걸 뭐 아무것도 헌법, 법, 뭐 법령 뭐 전부 다 무시하겠다는 얘기죠. 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가까이는 저 8일날 인사를 할 때 사전에 지금 윤 총장과 협의를 해서 인사를 하는 부분에 대해 뭐 처음에는 들어오라 하니까 인사안을 좀 보내주라 보고 가야 될 거 아니냐 그렇습니다. 하니까 우리 없다 청와대 있다. 네. 그것도 청와대 연락하니까 청와대는 전화 안 받고 네. 그러고는 다음날 아침에 하기 직전에 와서 협의를 하자. 네. 그래서 아니 너 다 정해놓고 우리한테 자료도 안 주면서 네. 어떻게 하냐. 네. 그렇게 지금 됐는데 네. 명령을 거역했다고. 네. 명령 거역이란 말을 일반적인 민주국가에서 씁니까? 그래서 요즘에 참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이 좀 이렇게 내외고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와, 이게 문재인하고 이게 싸우는 게 이게 뭐 어떤 맞는 거냐 뭐 어떻게 비전이 이게 전망이 있는 거냐에 대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솔직히 좀 이렇게 고민이 좀 있었는데 아니 지금 현재 영을 어긴다는 말 자체가 도대체가 아니 대한민국 지금 민주공화국에서 영을 내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미친 인간들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 나라가 지금 무슨 왕조 시대예요. 그러니까. 시조선 벌써 망해가 문 닫았는데 아니 저거가 뭐라고 지금 이렇게 해요? 그 더군다나 그러니까 뭐 서구나 이런 전제 왕정 국가에서는 뭐 그 어떤 국왕의 명령을 위반하는 그 자체로 뭐 반역죄가 되거나 그렇겠지만 그러니까 뭐 그게 여러 가지 나쁜 점도 많지만 최소한 조선의 왕정에서는 왕이 어떤 명을 한다고 그래서 그 영을 어겼다는 그 이유만으로 신하가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그 드라마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왕이 아무리 영을 내려도 아주 신하들이 벌떼까지 달려들어서 아니 된다고 오히려 영을 어기는 그런 경우들이 허다했던 게 대한민국의 조선의 신하가 아니 된다고 바로 목을 쳐라 하면 그럼 바로 군이 돼버려요. 연산군이나 그렇습니다. 광해군이. 조선도요. 무슨 명령 거역이니 이런 말을 저런 식으로 함부로 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너들이 지금 간이 배 밖에 나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다음에 또 청와대 압수수색하러 갔는데 무슨 뭐 정확하게 압수수색의 대상과 뭐 목록을 열거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아니 청와대의 구조나 이런 부분을 검찰이 일일이 잘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떤 그러니까 국가균형비서관 방을 뒤지고 그 사람의 책상, 그 사람의 컴퓨터 뭐 그러면 된 거 아니에요 캐비넷? 그러니까 이게 뭐 저 소장님도 다 기억하시겠지만은 특히 이제 재벌 이제 관련해서 이제 검찰이나 경찰이 이제 뭐 압수수색 같은 거 할 때 뭐 재벌뿐만 아니라 좀 조직이 좀 큰 곳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장소라든가 이런 거를 정말 100%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럼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이제 검찰과 법원도 어느 정도는 좀 범위를 조금 추상적으로 기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만에 하나 그게 일일이 다 100% 맞지 않는다 그래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수 없다 그러면 그럼 대한민국의
대한민국에 압수수색 집행을 할 수 있는 곳이 어디가 가능한 건지. 그러면 저 누구라도 요즘에 뭐 문제가 되는 것처럼 뭐 저기 어떤 공공기관이나 뭐 저 재벌 기업 이런데 저 검찰이나 수사기관 가서 영장 딱 들이냈는데 아니 왜 우리는 이런 내용이 아닌데 책상 위치가 바뀌었다. 바뀌었다. 캐비넷 위치가 바뀌었다. 뭐 이런 직제는 예전 직제 지금 직제가 아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그러면 영장 집행 거부해도 된다는 말 얘기인 겁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말이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또 하나 웃기는 거는 유혁이라는 인물. 압권입니다. 예, 이거는 뭐 솔직히 말하면 보수 언론이나 언론들이 하도 삼성이라는 대기업에 붙어 먹었는지 광고를 많이 받는지 해서 보도를 안 해서 그렇지. 이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7일 날 밤에 12시까지 누구도 유혁이 검찰국장으로 내정됐는 줄은 몰랐다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당사자는 조선일보에 자기가 두 번 통화할 때까지 사실 이제 임박해서는 예. 알았다. 예. 말은 임박해서 알았지 뭐 미리부터 알고 짜고 가는 거 아닙니까? 아니 기본적으로 제가 볼 때 아니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어떤 이제 고위직에 등용이 되면 본인이 어느 자리로 가는지를 당연히 미리 알고 지원을 하고 이제 통보를 해줄 것이고요. 그다음에 더 이제 근본적인 이제 전제적인 문제는 뭐 소장님 아시고 저 뉴스브리핑 회원도 잘 아시겠지만 어느 조직이나 인사를 담당하는 그 어떤 그 조직 책임자가 제일 중요한 자리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당연히 뭐 기업 같은 경우 제가 알기로는 인사를 좀 전문적으로 그다음에 좀 그 외부의 어떤 때를 좀 타지 않는 뭐 물론 제일버 같은 경우는 회장의 어떤 직속 뭐 이제 라인이라든지 어쨌든 좀 가급적 외부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들을 별도로 인사 핵심들로 관리라고 이제 그 사람들 계속 인사를 하는 것인데 타이 검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물론 그래서 이제 너무 이제 이른바 뭐 성골, 진골 뭐 이런 논란이 있어서 좀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긴 하지만 그래서 당연히 법무부 검찰국장은 조직 내에서 가장 뭐 외부로부터도 좀 깨끗하다고 인정받는 사람들이 이제 외부 경력도 별로 없는 이제 그런 분들이 다 이렇게 임명이 돼서 검찰 인사를 진행했었던 것인데 아니 그러니까 한 번 이게 무슨 나갔다 오신 분도 아니고 제가 몇 년 전에 청와대 비서관이 뭐 가끔씩 날 찾아오던 사람이 있었어요. 전화가 와가 인사 거기에 좀 내달라. 그래서 내가 싫다 안 했어요. 그 좀 있으니까 혹시 뭐 문제가 있느냐고 살 끌더라고요. 네. 없다. 네. 그러면 해라 하고 동의를 해줬어요. 네. 그러고 났더만은 어느 날 보니까 뭐 청와대에 당시 그 정권에서 뭐 대통령 다음에 2인자 격인 인물이 사무실로 전화가 와서 통화를 하고 싶다 해서 나는 밖에 있었는데 나중에 통화가 왔어요. 그래서 하니까 좀 보자 해서 그날 밤에 먹어야 된다. 나 바쁘다 하니까 또 밤에 오래 저녁을 먹으러 갔어요. 그동안 뭘 좀 맡아달라 이래서 저는 손에 피를 많이 묻혀서 배설하면 모양이 추하니까 안 한다 이랬어요. 누가 뭐 또 그걸 가지고 뭐 황이 그 뭐 권유를 받았는데 내부 결과 나가리 됐다. 내가 안 한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이게 사실입니다. 그분한테 물어도 그분이 그렇게 답할 거예요. 그러고 내가 나왔고 또 집회를 하면서 그 직후에 이런 걸 뭐 제안이 있었는데 내가 안 한다고 했다고 발표나기 전에 공공적인 자리에서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뭘 하라고 이렇게 해서 그렇습니다. 검증이 끝났다 하고 하니까 이미 한 보름 전에 그렇습니다. 뭐 정리를 하라 그러더라고. 내 사무실을. 그래서 내가 안 한다고 하고 정리를 안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뭐 나중에 내가 안 한다고 하고 하니까 뭐 또 나는 속셈이 아마 황장수는 뭐 마지막에 또 한다 했어도 또 물먹였을 수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딴 사람으로 놨는데 그래서 하라 할 때 네 먼 자리 간다라는 걸 당사자가 모른 채 그냥 고위직 간다 그런 거는 없어요. 그 당연한 거 아닙니까?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당연히 이 사람은 조선에 말 조심한다고 그래 말한 거지. 그렇게 어디 가는지를 잘 알았고 또 사실은 사람들이 삼성 수사에는 다 관심이 없었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에 8일 인사를 전후해서 7일 날 삼성물산 전 사장 김신을 불렀고 9일 날 또 미래전략실의 핵심인 김종중을 불렀지 않습니까? 자, 그걸 보면 삼성이 지금 이 삼가 수사 그리고 이재용의 성계 수사와 관련한 부분에 검찰 내부에서 큰 문제가 돼 있다. 저도 어디서 들었어요. 큰 문제가 돼 있고 정권이 그 수사를 압박을 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삼성 출신을 검찰국장에 받는다는 거는 이 사람은 두 번 들어갔더만요. 그렇습니다. 처음에 삼성에 입사를 했더만요. 그렇습니다. 나와서 검사 됐다가. 그건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런데 또 삼성에 가.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또 삼성이 있다 또 검사를 하러 와서 지청장까지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뭔가 하면 삼성이 솔직히 말하면 한국적 행태로 봤을 때 추정하자면 너 우리 조직에 있는 것보다 검찰 조직으로 잠입해라. 이런 방법으로 깊숙하게 집어넣었을 가능성이 큰 사람이죠. 그러니까 뭐 이제 소장님 같은 경우 이제 소장님 같으신 분이야 더 이제 저보다 훨씬 더 많은 내막들 잘 아시니까 이렇게 말씀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걸 잘 모르는 입장에서도 최소한 이 문제가 되신 이 분이 삼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누가 봐도요. 예, 누가 보더라도 그냥 말씀하신 것처럼 젊었을 때 한번 잠깐 들어갔다가 나와서 그건 뭐 얼마나 세월이 수십 년이 지나면은 실제로 같이 이제 삼성에 근무했던 사람들도 삼성에 이제 남아 있지 않으니까 큰 영향이 없다고 볼 수 있는데, 중간에 임원으로까지 들어갔다고 나오셨으면은 그럼 그 자리에 자기가 데리고 있던 직원들, 뭐 자기랑 같은 뭐 동급의 임원들 다 지금 삼성에 남아 있는데 그래서 서로 어울리고 다 그렇게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 삼성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 가능성은 0%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사람일수록 더 공개 모집해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서류 심사 걸르고 그 다음에 능력 있는지 테스트하고 마지막에 필기 시험까지 거쳐서 들어 있다라고 하고, 당연히 지금 조사 대상 중에 검찰의 중요한 지금 적폐 수사 중에 핵심이 삼성이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아예 후보 자격이 없다고 걸러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서류 심사 그런 거 보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거는 뭐 언급 자체가 안 되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뭐 일선 저기 뭐 검사장으로 복귀하셔서 그냥 지청장 그런 벌써 두 번의 어떤 그런 경력으로 어느 지방 검찰청 검사장의 어떤 보임이 되시는 것도 좀 부적절한 부분에 보이는 부분이 특정 있는데, 기업하고 관계에서요. 예,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검찰 조직 전체를 총괄하는 법무 검찰국장으로 이게 어떤 임용이 자체가 이게 무슨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뭐 제가 듣도 보도 상상도 못한 일들이 벌어진 것 같고. 자, 그래서 지금 검찰의 수사의 중에 핵심이 삼성 수사인데 이 사람을 검찰국장으로 갖다 놓는 거를 엄밀하게 당일날 아침에 9시까지 감춰져 있었다는 거는 이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정경유착을 입증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뭐 입증하는 것이고 진짜 뭐 만약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뭐 예를 들어 민변 계열의 어떤 뭐 변호사님을 뭐 이렇게 검사로 임명해서 뭐 하는 것 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겠지만 이제 그건 뭐 진짜 그러니까 이게 검찰에서 가장 중요한 조직 자리라고 볼 수 있는 것인데 그 자리를 어떤 인선을 하는 데서 이런 식으로 급작스레 하는 것도 그렇고 거기에 따라서 그 내세운 인물 자체가 너무 이게 법무 검찰국장의 자리하고는 안 맞는 분이라는 저도 설명이 안 되고. 그러니까 그래서 좀 드는 생각이 지금 윤석열 총장님이 여러 가지로 좀 몰려 있는 상황인데 오늘 이제 월요일 기준으로 오늘 방송에서도 이제 뭐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한국당도 좀 그 분위기가 좀 애매모호하지 않습니까? 수상하다는 거죠. 난 네. 수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이란과 미국과 사이에서 그 솔레이만이라는 그 이제 이란의 그 강경 장군이 이제 그 암살당하고 사망한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란도 사실 내부적으로 이상한 미국도 이상하고. 이상한 이제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러니까 결국은 왜 이렇게 이상할까?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예전부터 사실 저희 법조계에서는 암암리에 뭐 법원 검찰의 상층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이제 그 어떤 권력자뿐만이 아니라 특히 재벌들과 좀 처벌지면 안 된다. 그러면 그다음에 최근에서는 당연히 그 재벌의 뭐 여러 재벌들이 아니죠. 딱 하나의 재벌인 거죠. 그 삼성이랑과 관계가 틀어지면 뭐 윗자리 올라가기 힘들다는 얘기들이 공공연하게 있었던 게 사실이기 때문에 뭐 이런 거 봤을 때 그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일이 과연 그러니까 결국은 뭐 조국 좀 수사하고 뭐 이런 부분들로만 이루어진 것이냐. 그거는 뭐 어떤 면에서는 뭐 하나의 허울에 불과할 수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예, 그거는 조국이나 울산이나 지금 뭐 나머지 이야기들은 저 유재수나 정권의 마이너스 부분을 갖다가 좀 더 밝히느냐 안 밝히느냐 부분이지만 삼성이라는 부분은 그게 아니라 정권이 그러면 저걸 저렇게 봐준다면 봐주는 다가 반대 급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반대 급부 때문에 그야말로 정권이 지난 박 정권에는 그런 반대 급부가 말 세 마리하고 재단이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정권 날리고 네네. 따지고 보면 그것밖에 더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정권 날리고 아직 깜빵에 있고 그런데 이재용만 먼저 풀어줬어요. 그래놓고는 이 정권이 이제 그때는 그래도 이 합병하거나 승계하는 작업에 관한 밑에서의 분식회계나 이런 게 다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정선이나 정권선물위원회나 금감원 같은 조사기관에서 다 문제가 있다고 이게 사실상 문제 제기가 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검찰 압수수색을 통해서 거의 5조 원에 가까운 어떤 분식회계나 조작이 있었고 특히 삼바라는 회사만을 상장시키기 위해 법을 바꿨다는 내용까지 드러난 상황인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조사를 하는 검찰에 압력을 넣었다라는 부분은 이 정권은 박 정권이 붙어먹은 것보다 훨씬 강한 부분을 뭔가 거래하고 붙어먹었기 때문에 누르고 있는 어마어마한 정경유착의 비리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의심을 제가 하는 거거든요. 저 개인적으로는 뭐 삼성이라는 그 초기 역사를 생각할 때 특히 이제 이병철 회장 같은 분은 진짜 뭐 세계적인 정말 그 기업 경영가로서 어마어마한 업적을 쌓으신 점은 대한민국 발전에 공헌한 점에 대해서는 저도 일만의 이제 의심 여지는 없는데 근데 그런 그 시기를 지나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제 맨 처음 이제 삼성과 관련해서 크게 문제가 됐던 이슈가 이제 96년, 97년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 에버랜드 전환 사채 그때가 이제 이재용으로 향한 이제 승계 작업에 이건희에서 이재용으로 넘어가는 그런 것들 되면서 결국은 이제 뭐 2002년 대선 같은 경우에는 결국 뭐 차떼기니 뭐 이런 문제들 등등으로 해서 쭉 이제 검찰 그러니까 대검 중수부를 중심으로 한 검찰과 삼성이 쭉 대결이 되었고 자 그러면서 이제 노무현 때 그렇습니다. 이건희 회장이 코너에 몰렸을 때 에버랜드 전환 사채 문제 등으로 그래가 폐암 걸렸다 뭐 이러면서 휠체어 타고 뭐 한국에 들어오고 했잖아요. 그다음에 노무현 정권과 삼성 간에 어떻게 끝났습니까? 그래서 뭐 결국에는 뭐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이 뭐 주미대사로 가더니 무슨 뭐 보고서가 들어간다느니 그래서 소장님 맨날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광재 뭐 당시 실장이 무슨 그래서 뭐 삼성공화국이라는 얘기가 있었고 그래갖고 그 사건 자체는 그냥 흐지부지 그렇습니다. 해가 덮어지고 에버랜드 전환 사채입니다. 엑스파일 말고는 엑스파일은 도청 내용이고 뇌물 뿌린. 그래서 전환 사채 부분이 설거머니 덮어지면서 그야말로 재단이 하나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한 8천억인가 뭐 그렇습니다. 7, 8천억 정도 되잖아요. 네네. 그 재단이 누가 어떻게 운영하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무슨 그러니까 예를 들어 7, 8억 정도 되는 기금의 어떤 재단이 장학 사업을 한다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될 텐데. 그러면 도대체 수혜를 1년에 몇만 명, 몇십만 명이 봤을 건데 돈을 누가 수혜를 보는 건지 장학 사업은 어디에 쓰는 건지 돈은 뭐 누가 먹었는지 아무것도 국민은 아는 게 없어요. 그리고 삼성 같은 경우에 기업이 이런 사업을 한다면 일종의 기업 홍보 차원에서라도 어마어마하게 광고할 건데 안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누가 언론이 이거 돈 어디 갔냐고 따지는 놈 하나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래가 끝나버렸죠. 네. 그걸로. 네. 그럼 여러분들 뭔 말인지 알아들을 거예요. 그러다가 이번에 이제 또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안 돌아가셨다 차이가 크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면 곧바로 상속세가 몇 달 안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이건희는 지금 회사를 정리 안 오는 상황에서 이재용은 지금 정리 안 오는 상황에서 난리가 나서 지금 자기의 지분으로는 전체 그룹을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일 모직도 엉망이 될 거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삼바도 엉망이고, 뭐 제가 이제 주위에서 좀 들은 얘기로는 이제 현재 지금 제일모직 삼성물산 합병 문제가 계속 지금 되고 이제 문제되고 있는데 이게 근데 사실은 현재 상태에서 그 이재용이 계획한 대로 그러니까 이게 다 인정을 받아도 과연 이재용이 이 삼성그룹을 장악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지금 의문시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이런 상황에서 그것도 이제 이건희 회장이 살아 계신다고 하니까 지금 그나마 유지를 하고 있는데 만약 돌아가신 게 사망이 확인된 상황에서 상속세 부담까지 최근 대한항공에서도 지금 상속세 문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따져봤을 때는 뭐 이재용 부회장이 승계가 거의 어려워지죠. 뭐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의 핵심은 이건희 회장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하는 부분을 이쯤 되면 확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어디에도 없이 아버지가 만약에 죽었는데 안 죽은 것처럼 이렇게 만들고는 이 상속 작업을 이렇게 진행시키고 있다 하면 이것도 정말 웃기는 거 아닙니까? 일종의 사기라고 봐야죠. 네, 그렇기 때문에 자, 이 부분에 그런 부분들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대한민국 검찰에 좀 순수한 사람들이 있어서 이 한국 최고의 기업에 놀아나지 않고 지금 좀 밝히려고 하니까 그걸 밝히지 못하도록 압력을 넣으면서 그렇다 칩시다. 그 압력 넣으면서 이 정권이 붙어 먹었다라고 스스로 시인한 게 삼성 출신 국장을
제가 그날 아침에 생방에 붙어 먹었다 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걸 안 했으면 제가 증거가 부족할 뻔했어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딱 막 그날 아침에 이걸 했다고 오후에 바로 터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삼성 출신 검찰국장을 앉히려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붙어 먹었으니까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검찰국장은 삼성에 넘긴다. 그러려 한 게 지금 전부 겁을 먹었겠죠. 그렇습니다. 그래가 저지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추미애는 그 다음날 국회에 가가 정정식 의원인가 한국당에서 예. 물으니까 무슨 법무부 인사부장을 시킬래 인권국장인가 인권 하여튼 별 그 요직이 아닌 시킬래 했다고 거짓말을 예. 뻔히 다 넣은 걸.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법무부에 이렇게 검찰하고 첨예하게 붙었는데 검찰국장을 청와대가 모르고 추미애 작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아니,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청와대가 딱 찍어서 얘 넣으라고 된 그렇습니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삼성 수사가 한편에서 이재용 오른팔들한테 지금 가고 있는데 바로 이제 누가 시켰냐만 남았다 이거 아니겠어요? 검찰이 범죄 사실은 입증이 되었고 그렇습니다. 그 이재용 오른팔만 남았다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 와중에 지금 그걸 검찰국장을 넣는다면 이거는 국가에서의 뭡니까 상충 부분이나 이런데 너무 노골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법무부 검찰국장이 아니라 법무부 제가 기본 인권국장인데 뭐 그런 정도의 자리를 하는데 그거를 뭐 하루 전에 뭐 얘기하고 뭐 당일날 무슨 면접을 하고 그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인권국장이야 진짜 오픈돼도 아무도 관심도 안 갖는 자리인데 그런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제가 보니까 이제 그렇다면 이 96, 7년부터 진행된 이제 검찰이 수사 시작이 돼서 현재 2020년까지 지금 이제 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삼성바이오 문제 이런 등등에 있어서 이제 삼성과 검찰이 한 20년 넘게 물론 검찰에 이제 물론 이제 검사로서의 본분을 생각하시는 이제 그런 검사님들이지만 이게 딱 대표적인 인물이 사실은 윤석열 검사총장인 거죠. 이 수사 부분은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대검 중수부에 뭐 잠깐 나갔다가 들어왔다 뭐 대선 자금 관련해서 수사하시면서 결국은 이 부분에서 제일 많이 수사를 지금 현직 중에 제일 많이 수사를 했고 제일 많은 내용을 알고 있고 제일 또 의지를 불태운 사람이 그러니까 지금 현재 검찰 중에서도 윤석열 검찰총 딱 한 분을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모든 이제 뭐 삼성의 어떤 불법 승계 문제에 관련해서 당연히 직접적인 수혜자는 이제 이재용 부회장인 것이고 이제 그 둘의 이제 20년이 넘은 이 진검승부가 예 속에서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이 제거되는 이제 되느냐 마느냐 어떤 이런 기로에까지 와 있다고 저는 보입니다. 자 이제 아주 요약을 잘하셨고요. 그래서 윤이 지난번에 팀장으로 들어가서 박과 삼성 간의 관계를 파헤친 거 아닙니까? 최순실이요. 네. 자 과거에 문재인 정권 또 이명박 정권에는 BBK 30억 네. 물론 그밖에 있냐만 어쨌든 드러난 게 그건 거죠. 이 변호사비를 대납해줬다. 그럼 박근혜 정권 그것 때문에 날라갔다. 또 지금 문 정권이 거기에 있다. 자 삼성은 정권을 좌우를 넘나들면서 지속적으로 자신의 이해관계를 남들은 다 세금 내고 상속하고 세금 내고 떳떳하게 하는데 이걸 관철시키기 위해 한국 사회에 입을 막고 여론을 조작하며 이 짓을 하고 있는데 자,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한국당이 이거는 그야말로 다음날 사활을 연상시키는이 아니라 이거야말로 정경유착의 본질이 드러났다라고 성명을 한국당이 8일날 발표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황교안은 지방 다니고 한국당도 검찰국장에 몰래 넣으려고 했던 문제에 국한되어서 언급하고 있지 삼성이라는 말 자체를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보수 언론도 마찬가지예요. 보도를 하면서도 삼성을 지금 검찰에 진행되는 삼성 수사와 검찰국장의 관계를 엮어서 말하는 놈이 없어요. 지금 뭐 소장님들 그런 분들 중에 이제 한 분이시지만, 그러니까 지금 뭐 진보 좌파는 또 뭐 현재 말씀을 그런 내역들이 있고, 특히 뭐 이른바 소위 보수 정치인 보수 정당이란 곳과 삼성과의 그 어떤 그 아주 그 부적절한 커넥션이 있으면 뭐 천하가 다른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소장님도 정말 그 커넥션이 제거되지 않는 한 이제 기존 보수 정치 세력에 몸을 담을 수 없다고 생각하신다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다른 이유도 있지만 제일 큰 이유는 제일 큰 이유가 그거예요. 그거라고 이해하고 있고,
또 제가 또 간접적으로도 대한민국의 어떤 진정한 개혁을 원하고 있고 그런 능력과 실력을 갖춘 분도 현재 대한민국 그런 그 분도 그러니까 꼭 집어서 한국당과 삼성과의 어떤 관계가 정리되지 않으면 내가 어떤 한국당 쪽하고 함께할 수 없다 이런 의사를 내비치고 있는 진짜 개혁 세력이 좀 있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삼성이 대한민국에서 차지하는 위치 뭐 이러저러한 거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제 모르겠습니다. 처음에는 민주화돼도 처음에야 뭐 좀 저기 뭐 잘못된 정치인들이 뭐 대통령이 삼성한테 어떤 이권을 바라고 뭐 금전적인 어떤 이득을 바라고 어떤 일이 벌어져 가지고 틀어지는 경우는 뭐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사실상 역대 대통령이 전부 다 지금 삼성과의 문제에 딱 얽혀 가지고 한 분은 사실상 그 문제 때문에 자살도 하시고 그다음에 지금 뭐 한 분은 지금 30년 선고받고 감옥에 계시고 또 한 분은 뭐 어떻게 뭐 타입이 될런지 모르지만 하여튼 중형이 선고되는 거 불가피한 그런 처지에 계시고 뭐 이런 등들 봤을 때 이런 부분을 이게 꼭 정치의 문제, 정치가 왜 이권을 뭐 어떤 저 이권과 왜 결탁을 하냐 이렇게 비판할 부분도 물론 이거 무슨 우선이지만 삼성에 대한 관계 부분도 그 기업이 세상을 끌어가는 그렇네요. 원칙 자체가 틀려먹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돈 있으면 정치인들은 뭐 5년짜리 유한한 4년짜리 유한한 존재고 돈이 있으면 우리는 세상을 다 움직일 수 있다 생각하는 것도 틀려먹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스스로 한국에서 배수를 안 해야 되겠다라고 하고 선거를 안 나간다라고 생각한 이유 자체가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 있든 이 주장을 바꾸고 개가 되지 않으면 무사하지 않다라는 부분을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한국당의 황교안 대표 이하가 처신하고 있는 모습은요. 황교안 삼성 장학생 문제 본인이 정확하게 이제 입장을 좀 밝혀야 될 때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도 붙어먹고 저기도 붙어먹었으면 국민들은 결국은 뭡니까? 삼성이라는 거미줄 안에서 놀아나고 있는 나방입니까? 이 나라가요? 그러니까요. 그런 좀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이 정권이 뭐 이 완전히 그냥 지금 검찰을 해체하려고 하는데 지금 근데 너무 무리수를 두면서 매일매일 수많은 불법을 저지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장악에 들어가는 과정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아침에 방송에도 이야기했지만 뭐 이 사이판 섬 하나를 점거하고 과달카날 섬 하나를 점거하고 뭐 필리핀의 수많은 섬 하나를 점거하며 또 유황도 이오지마 점거하고 오키나와 점거하고 영화 그 미드 패시픽 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섬 하나 점령하는 게 생지옥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문 정권이 검찰을 해체한다고 지금 검찰 조직을 하나씩 정리하면서 수많은 지금 문 정권의 그 불법성을 이 탐욕을 완전히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나중에 윤 총장을 쫓아낼 때쯤에는 문 정권은 얼마나 누더기가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뭐 예전에도 뭐 소장님도 그런 말씀을 저도 말씀하셨지만 어느 정도 좀 정리를 해야 될 때 정리를 했더라면 그 정권의 어떤 운명이 좀 달라졌을 것 같고 특히 대표적인 이제 그런 정권이 박근혜 대통령 정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최초 2014년, 2013년 뭐 이렇게 최초 그 3인방, 4인방, 뭐 10상시 뭐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최소한 형식적으로 어느 정도 정리를 해서 좀 넘어갔으면은 최순실 사태라는 것이 안 터질 수밖에 없는 것이 그때 박근혜 대통령께서 무슨 문제가 있으면 최순실과의 관계는 최소원 씨와의 관계는 딱 잡아떼시고 그러다가 떡하니 3인방하고도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딱 잡아떼시고 뭐 그 사람들은 전혀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하시다가 어느 날 무슨 JTBC 보도 하나에 떡하니 저녁 때 나오셔가지고서 그 모든 걸 한꺼번에 인정하는 그 순간 대통령으로서의 권위와 힘은 다 떨어졌던 것인 거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결국은 뭐 끝은 두고 봐야 되겠지만 뭐 제 생각에는 이런 식으로 검찰 오히려 자신들을 건강하게 견제할 수 있는 진정한 그 남은 세력인 이 검찰을 이렇게 묵사발로 만들어놨을 때 나중에 과연 더 그 이후에 그걸 다 막지 못해서 둑이 무너져 터져 나왔을 때 나와 있는 그 내용들은 그러니까 우리 일반 뭐 대한민국 국민도 쓸어내겠지만 당연히 그들부터 먼저 쓸어내는 그런 사태가 좀 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베트콩의 구정공세하고 똑같아. 구정공세에서 곳곳에 지금 사이공 미 대사관까지 점령했던 베트콩을 다 사살해서 전투에서는 미국이 이겼지만 완벽하게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 사이공의 대사관까지 전투가 벌어지는 총싸움이 벌어지는 이런 모습을 미국 사람들이 지켜보면서 이 전쟁은 이길 수가 없구나. 그러니까 저는 그 확신이 드는 것이 그러니까 참 시절이 어려워서 좀 짜증나고 참 화가 난 경우도 있지만 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라던가 최근에 또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신 김동진 이제 부장 판사님. 그러니까 뭐 당연히 이 두 분은 누가 뭐라 그래도 좌파지. 좌파에다가 진보 성향의 뭐 그 확실하신 분인데 아무리 진영 논리를 생각해도 이분들도 지금 벌어지는 이런 일들만큼은 용납할 수 없다고 해서 그 욕을 아니 그러니까 그 두 분이나 가만히만 계시면 진중권 교수부터 해서 아니 뭐 가만히만 있으면은 뭐 요즘에 여러 뭐 종편이니 이런 채널 뭐 해서 출연료만 해도 뭐 한 달에 얼마를 벌겠습니까? 교수보다 낫지. 예. 뭐 김동희 부장 판사님 아니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징계까지 받으신 분인데 예. 가만히 입다물만 있어도 승진 안 시켜줄 거며 옷 벗고 나오시면은 좌파 그 진영 논리에 했어서 변호사를 수입을 얼마나 받으시겠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나오셔서 말씀하시면서 비판하는 거를 봤을 때 이거는 명백히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짓거리가 벌어지는 거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무리함의 그 부작용과 진통이 이제 진짜 시작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이명수 변호사님 모시고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싸움에서 끝내 문 정권이 이기야 이기겠죠. 윤석열이 언젠가는 쫓아내겠죠. 그렇습니다. 문제는 쫓아내는 과정에서 벌어졌던 수많은 무리수와 불법 탈법들이 나중에 이 정권에 관련된 자들을 다 깜빵에 보내게 될 거다. 지금 추미애가 저지르고 있는 직권남용, 그리고 뭐 중앙지검장이 되어서 뭐 고소 운운하는 이성윤이 저지르고 있는 직권남용, 이런 것들이 무사하게 그냥 진행될 것 같느냐? 그러지 않습니다. 세상은요. 잡았을 때 다 보이는 것 같아도 엉뚱한 데서 터져요. 그렇습니다. 키니지예요. 예, 네. 30년 이상 독재하던 그 알리라고 합니까? 예. 그 독재자가 세금을 강화해가 노점상한테 세금 뜯어내려다가 노점상 한 명이 자살해버려. 분신 자살. 예. 그것 때문에 이제 물론주고 그게 옆에 있던 또 이집트 가운데 리비아도 있고 죄 리비아 없이 이집트 예. 다 쓸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죄 없는 예멘까지. 이제 가다피하고 무바라크까지 그냥 시리아까지 덤으로, 전쟁터가 되고. 전쟁터 해버리고. 그러니까 세상은요 엉뚱한 데서 벼락을 처맞게 돼 있기 때문에 착하게 살지 않으면요 나중에 지금 이 과정에서요 벼락은 반드시 어딘가에 제대로 맞게 돼 있다는 걸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맞습니다.